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바로 전선관 및 덕트류입니다. 저의 이런 전선관이라든지 덕트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각각의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우리 배선 설비 공사의 종류라고 해서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KC에서 추출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도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괄호 안의 내용을 채우는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요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개요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전선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요 전선관이란 휠 수 있는 전선관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몰드도 있고요. 트렁킹도 있고요. 트렌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트렌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게요. 트렌치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전선,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방식을 케이블 트렌치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트렁킹 공사라고 했을 때 이 트렁킹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시면 첨자가 있죠. A가라는 첨자가 붙어 있는데 금속 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우리가 트렁킹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트렌치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뚫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덕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덕트가 있잖아요. 덕트는 본체와 커버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서 그냥 닫혀 있는 거,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덕트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트렁킹과 덕트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기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여기는 열고 닫을 수 없는 거. 자, 그다음에 몰드는 이제 반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덕트와 몰드를 조금 더 혼동하시긴 하는데 이 몰드는 일반적으로 반달형의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케이블 덕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덕트입니다. 플로어 덕트, 셀룰러 덕트, 금속 덕트가 있게 되는데 플로어 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닥에 설치하는 덕트를 말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셀룰러 덕트라고 하는 것은 홈 내에다가 배선을 해서 바닥 위에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그런 덕트 방법을 말하게 되고 금속 덕트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 덕트를 말하게 됩니다. 자, 애자 공사가 있고요.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트레이는 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불연성의 지지물, 이것을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케이블 트레이는 종류가 4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케이블 공사가 있는데 케이블 공사는 고정하지 않는 법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지선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도 개요니까 우리가 이 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이거든요. 이 표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금속관부터 보겠습니다. 자, 금속관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금속관의 특징이 열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시면 전선이 기계적으로 완전 보호된다. 우리 금속 튼튼하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완전 보호고 단락사고, 접지사고 등에 있어서 화재 우려가 적습니다. 화재 우려가 적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접지 공사를 완전히 하면 감전의 우려가 없습니다. 접지 공사를 금속관에는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완전히 접속을 해야 되고요. 접지 공사도 해야 되는데 자, 접지 공사를 하면 감전의 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전성 물체라고 할지라도 방습장치, 습기를 막는 방습장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선을 내수적으로 시설할 수 있고요. 배관과 배선을 따로 시공하므로 도중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습니다. 관은 관대로, 배선은 배선대로 따로 시설을 하는 거예요. 자, 전선 교환이 되게 용이하고요. 두께가 있는데 이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1.2mm 이상의 두께로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근데 만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1.0m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자, 관에 접속 부분이 없어요. 없고 길이가 4m 이하의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에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를 더 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0.5mm 이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두께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속관의 종류입니다. 종류에는 후강이 있고요, 박강이 있고요, 나사 없는 전선관이
있게 됩니다. 자, 후광전선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의 두께가 두꺼운 것을 말하게 되고요. 박강전선관인 거는 관의 두께가 얇은 전선관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광전선관의 두께는 2.3mm 이상, 박강전선관의 두께는 조금 더 얇아서 1.6mm 이상을 말하게 되고, 자, 이 표를 보시면요. 후광전선관과 박강전선관이 있게 되는데 근사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사내경은 뭐냐면 안찌름에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즉,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되어 있는 치수가 바로 후광전선관의 규격이 되겠고요. 호칭이 되겠고요. 규격을 호칭이라고 합니다. 자, 박강전선관은 근사, 바깥지름에 가까운 홀수로 되어 있는 것이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박강전선관이다. 자, 그다음에 나사 없는 전선관은 두께가 1.2, 1.4, 1.6, 1.8 그래서 0.2mm씩 증가하는 규격을 갖고 있게 됩니다.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께 규격. 여기는 관의 호칭인데 이거는 둘은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광, 박강, 금속 전선관 모두 한 분의 길이는 몇 미터래요? 3.66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길이는 3660mm 또는 3.66m가 되어야 되고 관의 양 끝은 나사로 되어 있으며 산화 방지를 위해서 아연 도금을 해야 되고 또는 에나멜 도장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산화 방지를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속전선관의 시공을 보겠습니다. 시공. 우리 금속전선관의 시공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하게 되는데 먼저 관을 잘라야 되겠죠. 근데 관을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 금속관의 절단은 파이프 바이스에 고정을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프 바이스란 금속관을 여기 보시면 금속관을 고정을 시키는 예를 들어 책상에다가 이런 파이프 바이스를 연결을 해놓으면은 거기다 금속관을 끼웁니다. 그러면은 이걸 돌려요. 돌리면은 나사가 점점 내려와서 이것을 압착합니다. 이렇게 파이프 바이스가 이 금속관을 압착하고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잡고 파이프 커터 또는 쇠톱으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요령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관이 절단이 되겠죠. 근데 관이 절단이 되면 어떻습니까? 관의 내부가 날카로울 수 있잖아요. 관의 내부가 날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배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 내가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냐면 전선이 지나가다가 피복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왜냐?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관 내를 이렇게 좀 매끄럽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른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 자른 부분의 내 단면적을 매끄럽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밑에 안쪽의 단면적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리머로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리머가 뭐냐면요. 자, 지금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제 팽이 있죠. 팽이 생각하시면 돼요. 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먹으로 잡습니다. 이 손잡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요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구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벼지겠죠. 자, 비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단된 내면이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듬고 나야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는다. 자, 그것을 우리가 리머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금속관에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나사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스터에 넣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나사선이 똑같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금속전선관의 구부리기입니다. 자, 구부리기인데, 자, 금속전선관을 구부릴 때 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됩니다. 너무 가파르게, 급격하게 구부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전선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급격하게 구부러지면 전선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전선이 꺾이는 영향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되며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 우리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곡률 반지름으로 돼야지 완만한 곡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배 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면요. 자, 전선관의 길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제 30m였는데요. 이제 25m로 바뀌었습니다. 전선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는 25m 이하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굴곡 부위가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이 15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개수를 초과하는 직각이라는 건 뭡니까?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을 너무 3개 이상 초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자주 꺾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 내 단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거. 관이 이 정도면요. 관 내 단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어떤 것이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속관 공사 부속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러한 부품 명칭들이 있고요.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과 명칭과 용도를 같이 매칭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의외로 쉽게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것 같죠? 근데 진짜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크너트라고 하는 것은 로크가 이제 락, 우리 자물쇠 할 때 락 하잖아요. LOCK, 그 로크입니다. 잠금 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관 배관 공사에서 이 박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금속관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 금속관을 그냥 구멍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헐렁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을 하기 위해서 박스에 금속관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거 잠금 너트 또는 로크 너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는 보통 육각형이나 톱니형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싱이 있습니다. 자, 부싱은 뭐냐면 전선의 저렴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관 끝에 치부하는 거. 금속관 끝이 날카로워서 우리 전선이 그 날카로운 부분에 피복이 걸리게 되면 소손될 수 있겠죠. 피복이 손상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캡, 우리 어릴 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모서리, 책상 모서리나 어디 날카로운 데 부딪히지 말라고 이 모서리에 설치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같은 캡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러한 것도 뭐예요? 아이가 다치지 말라고, 부딪혔을 때 피나지 말라고 막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전선이 다치지 말라고 금속관 끝에다가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선이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엔트런스 캡입니다. 엔트런스 캡이라고 하는 것은 인입구, 인출구의 금속관의 관단에, 관 끝에 설치해서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겁니다. 빗물 침입 방지 나오면 무조건 엔트런스 캡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수직배관의 상부에 사용되며 비의 침입을 막는 데 가장 좋은 부품. 즉, 무슨 말입니까? 수직배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비가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관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엔트런스 캡을 관 끝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터미널 캡입니다. 터미널 캡. 빗물 침입 안 되겠죠, 딱 봐도. 그죠? 터미널 캡은 뭐냐면 서비스 캡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자, 저압 가공 인입선에서 금속관 공사로 공사가 옮겨지는 곳, 또는 금속관으로부터 전선을 뽑아서 전동기 단자 부분에 접속할 때 그 단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터미널 캡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A형, B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류만 기억하시고, 이게 터미널 캡이구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구나만 보시면 돼요. 자, 플로우 박스입니다. 플로우 박스. 플로우 박스 보시면, 자,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바로 컴퓨터실 같은 데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전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바닥 밑으로 매입 배선할 때 바닥 밑에 콘센트를 접속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바닥이라고 해서 플로어, 박스라고 해서 박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유니온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관과 관 상호적으로 접속을 할 때, 즉 금속관과 금속관을 상호 접속할 때 사용되는 것이 유니온 커플링입니다.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또는 관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사용을 하고요. 자, 노멀 밴드라고 하는 것은 매입 배관 공사 시에 배관의 직각 굴곡 부분에, 매입 배관 공사에서 배관의 직각 굴곡 부분에 여기에 관 연결하고 여기에 관 연결해서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멀 밴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금속관을 구부리지 않아도 직선관으로 해도 여기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직경만 맞으면 그냥 곡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후광전선관용, 박광전선관용, 나사 없는 전선관용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고요. 자, 유니버셜 엘보라고 있습니다. 자, 유니버셜 엘보라고 하는 것은 노출배관 공사에서 관을 직각으로 설치하는 곳에 관 하나 해서 직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전선관 공사 중 노출배관 공사에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것을 유니버셜 엘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여기는 T형, 크로스형 뭐 이런 것으로 나눠지게 된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멀밴드와 유니버셜 엘보의 차이점은 매입 배관이냐 노출 배관이냐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입니다.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금속관을 구부리는 공구에서 히키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것은 이제 이때의 히키와는 다릅니다. 그 뒤에서 이제 히키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 히키는 뭐냐면 금속관을 일정 위치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구부리는 그런 공구를 히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히키는 뭐냐면 이 픽스처 스터디와 히키는 세트입니다. 서로 세트인데 아웃렛 박스에다가 조명기구를 부착시킬 때 그 조명기구의 장력, 그러니까 기구 중량의 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구 중량의 장력을 보강,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새들이라고 있습니다. 새들. 새들은 뭐냐면 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관이 짧으면 상관없는데 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길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 중량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이게 금속관이냐 아니면 합성수지관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새들의 그 지지점 간의 이걸 지지점이라고 하는데 지지점 간의 간격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한 간격마다 고정을 시켜주는 거 새들입니다. 요즘에 카페들 보시면요,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층고를 높게 보이게 하려고 천장을 이제 이 매입되어 있는 걸 다 드러내잖아요. 관을 다 드러내죠. 근데 그 관을 보면요, 이런 새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다가 관이 이렇게 새들이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새들이 안 박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새들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새들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공부 잘하신 겁니다. 이게 직업병이 아니라요.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인테리어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자주 보여요. 자, 링 리듀서라고 있습니다. 링 리듀서라고 하는 것은 리듀서, 감소시키는 거죠. 어떤 것을 감소시키냐? 금속관을 아웃렛 박스 등의 노그아웃에 설치를 할 때, 자, 노그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노크아웃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일종의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렛 박스를 이렇게 놓잖아요. 아웃렛 박스를 놓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노그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 노그아웃을 설치를 하는데 이 노그아웃의 지름이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금속관의 지름보다 크면은, 우리가 구멍은 이만한데 금속관이 이만하면은 이렇게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고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의 지름보다 더 커서 로크너트만으로는 절대 고정할 수 없을 때, 그때 보조적으로 이 구멍 자체를 좁혀주는 링 리듀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이 원래 이 정도였다면은 자,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링 리듀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듀서의 일종인데 이거는 그냥 지름을 줄이는 용도다라고 해서 링 리듀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금속관과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서로 섞여 있다라고 해요. 콤비네이션. 우리 피자 아시죠? 콤비네이션 피자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섞여 있다. 콤비네이션 커플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접지 클램프가 있는데 접지 클램프는 금속관 공사에서 관을 접지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지 클램프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봤었던 리머도 여기서 사용이 되고 아니면은 오스터도 여기서 사용이 되겠죠. 리머는 내 단면적을 딱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내 그 면적을, 그 다음에 오스터는 금속관에 나사선을 내는 그런 공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속관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금속관을 공사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새들이 여기 있습니다. 금속관 공사 시에는 새들 지지점 간의 간격이 2m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2m 이하마다 이렇게 새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박스로부터 이 새들 지지점 간의 최소 거리는 30cm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풀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직선 구간이 몇 미터를 초과할 때 25m를 초과할 때마다 이러한 당겨주는 풀박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풀박스는 보시다시피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커플링, 그 다음에 노출 배관 공사에서 사용하는 유니버셜 엘보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접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전기적인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 스위치 박스라고 해서 여기 스위치 박스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위치를 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노가웃의 크기가 적당할 때, 노가웃의 관의 굵기보다 지나치게 클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관과 박스의 접속이에요. 자, 구멍의 크기가 적당하다라고 한다면 관 자체로 로크너트만으로도 고정이 가능하고, 이 끝에 이제 전선의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 부싱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체결 순서가 어떻게 돼요? 관 넣고 로크너트 잠그고 부싱을 체결하는 거죠. 이게 순서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노가웃의 지름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관보다. 그래서 여기다가 링 리듀서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게 되고, 관을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부싱을 감아주면 되죠. 로크너트와 부싱.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로크너트의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육각형 또는 톱니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링 리듀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에 딱 턱이 구멍에 걸리도록 시설하는 것이 링 리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합성 수지관에 왔습니다. 합성 수지관. 자, 금속 전선관보다 가격이 싸죠. 왜냐면 금속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싸고 시공이 용이해요. 그리고 절연성과 내부 부식성이 좋고요. 가벼우며 비자성체이므로, 금속은 자성체지만 이 합성 수지관은 비자성체입니다. 그래서 관 자체를 접지할 필요가 없으나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충격이나 중량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자, 누전의 우려가 없고요. 내식성이 있으며 접지가 불필요하고요.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나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요. 열에 약합니다. 위에서 다 했던 얘기를 특징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자, 합성 수지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질 비닐 전선관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거는 이 HIPVC입니다. 이거는 염화 비닐인데요. HIPVC 하면은 이제 경질 비닐 전선관이 되겠는데, 자, 이거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PVC관을 구부릴 때는 이 토치, 가스 토치로 열을 가해준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구부리고 이제 마른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말려주면은 관이 이렇게 이쁘게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약하다고 해서 경질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가요 전선관은 FEP라고도 되어 있는데 지중 매설용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ELP로서도 표현을 하게 돼요. ELP. 그래서 ELP 또는 FEP라고 한다. 자, 세 번째에 있는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천장에 시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은 이중 천장에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PE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CD관이 있는데, 우리 전기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PE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스프링 밴더라고 하는 것을 안에다 끼워서 힘차게 구부렸죠. 그리고 CD관이라고 하는 것은 콤바인 덕트관이다라고 해서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스프링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부드러운 가요 전선관을 CD관이라고 하고, 옥내 배선 공사에서 보통 사용되는 것이 다 CD관입니다. CD관. 그래서 우리 카페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스위치 박스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CD관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죠. 제가 해외 봉사나 국내 기술 봉사 같은 걸 대학생 때 나갔을 때 담당 연구원 선생님과 재료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 CD관이 꼭 필요했거든요. 불연성 재료로 난연성 재료로 CD관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일반 CD관이 있고 난연성 CD관이 있습니다. 근데 난연성 CD관이 조금 더 비싸죠. 왜냐면 불에 강한 거니까. 이 난연성 CD관으로 시설을 해드리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시골집 같은 데를 가서 우리가 좀 전선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 관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덕트로 이렇게 이런 CD관으로 좀 이쁘게 시설을 해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E관, CD관, 이거는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천장 내
에 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자, CDP관이라고 있는데 CDP관은 이 CD관보다는 이제 주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중에도 강해요. 하중에도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CDP관은 어떤 지중공사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PFP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합성수지관의 시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수지관은 전개된 장소나 은폐된 장소 어느 곳이나 시공을 할 수가 있지만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의 시설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은폐된 장소가요, 이중천장 안 됩니다. 이중천장 불가해요. 불가. 자, 경질 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합성 수지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및 커플링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전선관 상호간 그리고 전선관과 박스와 접속 시 전선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보시면 관의 바깥지름의 1.2배를 2배만큼 전선관을 삽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접착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짧게 0.8배까지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잘 꽂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잘 꽂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관 길이. 아까 금속관은 2m 이하마다 새들로 지지점 간의 이 거리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는데 합성수진관인 경우에는 1.5m입니다. 왜냐? 금속관은 이 합성수진관보다 튼튼하잖아요. 잘 안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항상 구부리기 전까지는. 그렇죠? 근데 합성수지관은 어때요? 잘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간격이 좁은 것을 알 수 있죠.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의 간격이 1.5m가 되겠습니다. 합성수지관의 굵기는 전선 및 케이블, 피복 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합성수지재 가요 전선관은 이중천장에 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어떤 것을 시설할 수 있냐? 바로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일반 전선관, 일반 금속관과는 달리 가요성이 풍부하고 길어요. 그래서 관을 접속하는 일이 적고 자유롭게 배선할 수 있으며 작은 증설 배선과 동시에 안전함 그리고 전동기 사이의 배선에도 이용이 된다.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종 가요전선관, 이 비닐필복 1종 가요전선관, 2종 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종 가요전선관이 있는데 자, 비닐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닐 수지로 되어 있는 피복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1종과 2종의 차이는 자, 2종 가요전선관이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조금 더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을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절연 성능 또한 우수하게 돼요. 2종이 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종은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서 1종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전선관의 크기는 안찌름에 가까운 근사 내경의 호칭으로 정하며 길이는 10, 15, 30m로 되어 있고요. 자, 금속재 가요전선관 호칭은 KSC 842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10, 12,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2종은 이것보다 조금 다르게 15, 17, 24, 30, 38, 50, 63, 76, 83, 1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금속 전선관의 시공입니다. 금속 가요 전선관의 시공이죠. 금속재 가요 전선관에. 자, 구부려지는 쪽의 안쪽 반지름.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이 안쪽의 내경 반지름, 곡률 반지름은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 6배 이상. 아까랑 똑같죠? 6배 이상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박스를 연결을 할 때는 커넥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커넥터?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는 앵글 박스 커넥터라는 것도 있어요. 더블 커넥터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요 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금속재 가요 전선관 1종 이 경우에는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하게 되고요. 1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금속 전선관의 접속에는 가요 전선관과 일반 전선관의 접속이잖아요. 이럴 때는 섞여 있다라고 해서 콤비네이션 커플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은 스플릿 커플링. 자, 여기 보시면 콤비네이션 커플링은 여기 서로 다른 한쪽에는 금속 가요전선관, 한쪽에는 금속 전선관을 접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방법에 따라서 직접 고정하거나 고정하지 않거나 지지선을 이용한다라고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이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내경 아닙니다. 이제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 알루미늄 P 케이블은 12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외경의 6배, 단심이면 8배, 알루미늄 P 케이블이면 12배입니다. 무려 12배. 그래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케이블의 피복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굴곡을 시킬 수 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런 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블을 조영지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케이블 간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그리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게 된다면 6m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입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뭐였어요? 트레이는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자, 이런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4가지 종류입니다. 바로 KC 232.41항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케이블 트레이 종류라고 나와 있죠. 자, 사다리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다리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이 방향의 양 측면 레일의 안쪽에 이렇게 각각의 가로 방향 부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일종의 사다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다리형. 그다음에 펀칭형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 이렇게 똥똥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구조. 그다음에 메쉬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이러한 통풍구가 있는 그물, 메쉬가 그물이거든요. 그물형 조립 구조이고요. 바닥 밀폐형은 이제 일체식 또는 분리식으로 바닥에 통풍구가 없는 구조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금속재의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 방식은 이제 부식으로부터 방지하는 거죠. 방식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부식에 애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부식에 강한 처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비금속, 금속이 아닌 비금속재 케이블은 난연성,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여야 되고요. 이 트레이라고 하는 건,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다 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강도여야 되고, 이때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케이블 트레이 공사 시에는 연피 케이블과 알루미늄 케이블 등의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에 넣은 절연 전선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절연 전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관 내에다가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에서 금속관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계속 그 부근에서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케이블 트레이의 공사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중요한 부분만 추려낸 것입니다. 자, 7번째는요. 금속 덕트 공사입니다. 덕트는 끝이 막혀있는 구조로서 자, 폭이 제일 중요합니다. 폭이 40mm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하는 그런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재의 것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3m 이하에 이번에는 지지점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m 이하가 됩니다. 3m 이하마다 지지하고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며 즉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덕트의 끝부분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 덕트의 안쪽 면 및 바깥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해서 아연 도금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하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하거나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하는 전선, 여기 금속 덕트에 수용하는 전선은 절연물을 포함을 했을 때, 즉 피복을 포함을 했을 때 단면적의 총합이 금속 덕트 내의 단면적의 20% 이하, 이거 어디서 봤죠? 그렇죠? 20% 이하가 되어야 되고 제어 회로 등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금속 덕트를 조영제에 취부하는 경우에는 금속 트렁킹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만약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설비한 곳에서는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 6m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m와 6m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버스덕트 공사가 있는데요. 버스덕트 공사를 보시면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몇 미터? 3m 이하로 해야 되고요. 또한 견고하게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6m까지 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체는 단면적 2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mm 이상의 관 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구리, 그리고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트는 아래에 표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이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덕트의 최대 폭이 주어져 있습니다. 덕트의 최대 폭을 봤을 때 150 이하, 150 초과, 300 초과, 500 초과, 700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스덕트의 최대 폭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최대 폭이 150 초과, 300 이하일 때 덕트의 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강판, 철로 된 강판이 있고요. 알루미늄 판이 있고요. 합성 수지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판별로 두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자, 1.0, 1.4, 1.6, 2.0, 2.3, 1.6, 2.0, 2.3, 2.9, 3.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규칙을 찾기는 어려워 보여요. 여기는 이제 2배가 되는데 여기는 0.4, 0.2, 0.4, 0.3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0.4, 0.3, 0.6, 0.3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뭐 어떤 차이를 외우든지 아니면 이 표를 한쪽만 이렇게 150초과 300 이하 이렇게 기억해 놓고 위아래를 좀 기억한다든지 이런 나만의 암기 방법으로 조금 이런 덕트 최대 폭표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버스덕트의 최대 폭이 이거일 때 강판을 사용할 경우 덕트 판 두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도체의 지지물은 절연성 그리고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요. 자,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구에용 버스덕트를 사용하고 버스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째죠. 플로어덕트 공사를 보겠습니다. 플로어덕트 공사. 우리가 이 버스덕트는 나도체를 적당한 간격으로 수납한 것이었다면 플로어덕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닥에 덕트를 시설하는 겁니다. 자, 이거 바닥을 지금 일부분 드러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박스가 있게 되고요. 접속함이 있게 되고 자, 이 부분에 덕트들이 다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선의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 만약에 알루미늄 경우에는 16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 전선은 단선이 아니라 어떤 것을 사용하라고요?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선인 경우에 최대 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블랭크 와셔라고 하는 거는 블랭크, 빈 공간, 와셔, 거기에 채우는 체결 나사입니다. 즉, 블랭크 와셔라고 하는 것은 빈 구멍에다가 빈 공간에 접속하지 않는 곳을 막기 위해서 체결하는 거, 바로 이것을 블랭크 와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로어 덕트의 최대 폭에 따른 덕트의 판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150 이하일 때는 1.2, 1.4, 1.6 이렇게 된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째 보시면 지금 볼게요. 자, 몰드죠, 몰드. 자, 몰드를 보시면요. 자, 건조한 장소의 저압 옥내 노출 배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캡과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캡은 이제 뚜껑이라고 보시면 되고 베이스는 몸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립이 간단하고 보기도 좋다. 또한 건물벽에 다소 울퉁불퉁한 것이 있어도 밀착 배관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몰드라고 하게 되고요. 저 봉사할 때 이제 몰드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학교, 지하철, 백화점, 창고, 병원, 공장, 점포, 사무실 등의 이 공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반달 모양의 금속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몰드는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는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P 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코드별로 정의가 있고요.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자, IP2X 같은 경우는 손가락의 위험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IP2X라고 하고요. IP4X는 이것보다 커져서 전선이 위험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IPXXB는 손가락 접근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IPXXD는 전선의 접근에 대한 보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암기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코드의 종류를 보시고요. 아, 이 코드가 이러한 정의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여기 나오는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 위주로 조금 더 암기하시면 효율적인 학습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하는데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사용 안 된다고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단면적은 10제곱밀리미터,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16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합성수지 몰드는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만약에 몰드는 몰드인데 합성수지 몰드예요. 그러면은 홈의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 그 다음에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데 다만 사람의 접근의 우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그런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더 늘려도 된다는 거죠. 50mm 이하, 두께는 1mm 이상, 얇아도 되고 넓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와 2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50과 1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동제 또는 동제, 구리를 말하게 되죠. 이때는 50과 0.5mm 이상인 것. 그 다음에 몰드에 넣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해당 몰드 내 단면적의 20% 이하가 될 것입니다. 20%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11번째죠. 11번째 보시면 금속 트렁킹 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킹 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트렁킹 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덮개를 커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금속 덕트 중 개폐할 수 있는 덮개가 설치되는 금속 덕트를 트렁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트렁킹을 조영제에 취부하는 경우에는 금속 트렁킹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만약에 취급자 외에 사람이 출입할 경우가 없는 설비인 경우에는 수직 배선인 경우에 6m까지 하고 견고하게 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연전선을 동일한 금속 트렁킹 내에 넣을 경우에는 트렁킹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금속 트렁킹 내 단면적의 20%. 만약에 전광 표시 등과 같은 이런 통신, 이런 제어 회로 등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면 보통 20에서 50이 되는 거예요. 이 수치 알고 계시면 쉽게 나중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속 트렁킹 내부의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전선이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을 방지하여 전선을 적당하게 지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트렁킹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 트렁킹을 관통 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관통을 할 때는 관통이 끝나는 지점 또 관통이 시작되기 전에 접속을 해야지 관통되는 부분에서 접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접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 점검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통 내에서 이 관통 단면적 내에서는 이런 접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케이블 트렌치입니다. 트렌치는 뭐였죠? 우리 바닥에 뚫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을 말하게 되고요. 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 방법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m 이내 간격으로 받침대를 시설해야 돼요. 지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관, 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에? 케이블 트렌치, 그 구멍을 뚫은, 바닥을 뚫은 거기에 내부에는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케이블 트렌치는 외부에서 다른 고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 이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IP2X. 자, 그 다음에 13번째는 셀룰러 덕트입니다. 셀룰러 덕트는 뭐였냐면 홈 내에다가 배선을 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셀룰러 덕트를 했을 때 전선의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 그리고 알루미늄 경우에는 16제곱밀리미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셀룰러 덕트별로 이러한 판 두께를 가져야 되고, 자, 판 두께는 하나, 둘, 셋 구분이 되는데 1.2, 1.4, 1.6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아까 전에 이런 플로우 덕트라든지 그런 거랑 다른 점은 뭐예요? 두 번째, 150초과 200 이하일 때 이러한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죠. SDP2, SDP3, 그 다음에 SDP2G에 적합한 것은 1.4가 아니라 1.2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를 기억하신 필요 없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1.2mm로 판 두께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닥이 되게 깔끔하죠. 홈내 배선을 하기 때문에 플로어 덕트처럼 돌출된 부분이 없고 깔끔하게 돌출된 부분 없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전선관이나 덕트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류가 많은데 이것을 다 암기하시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셀룰러 덕트를 배운다고 한다면 일단 생김새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생김새를 봤을 때 이러한 생김새니까 이러한 특징이 적용되겠구나. 약간 이런 연상 기법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념 확인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관 공사 시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1.2mm 맞죠? 오고,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 시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4배가 아니라 6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 시 전선 및 케이블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없을까요? 안 되죠.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죠. X가 되겠고, 자, 배관의 직각 굴곡 부분에 사용하는 부속품은 노멀 밴드이다. 맞죠. 노멀 밴드도 맞고, 그 다음에 다른 여기는 노멀 밴드는 이제 매입 배관 공사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금속관을 아웃렛 박스 등의 노가웃에 설치할 때 노가웃의 지름이 관의 지름보다 커서 로크 너트만으로는 고정할 수 없을 때 어떤 것을 사용한다? 링 리듀서를 사용하고 로크 너트 쓰고 부신까지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덕트 내에 제어회로 배선만 넣는 경우에는 덕트 내 단면적의 50%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맞는 설명이죠. 플로어 덕트 공사 시 알루미늄 선의 경우에는 16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단선을 사용해야 됩니까? 단선을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했죠? X. 자, 셀룰러 덕트 최대폭이 150mm 이하인 경우 우리 셀룰러 덕트 최대폭 기억나십니까? 150mm 이하인 경우 덕트의 최소판 두께는 1.4mm이다. 1.4가 아니라 얼마였어요? 1.2가 되었죠. 그래서 1.2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전선관 및 덕트류에 대한 완전한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나중에 실무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추후 다른 전기적인 내용들을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길 가다가 이런 내용을 보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실생활과 연결되는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